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또 다른 미래,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2023년을 여는 이 시점에 옐카 축구 이야기에서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옐카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예,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제일 입에 딱 붙는데 본인은 어떻게 소개하길 원합니까? 저는 이영표 선수가 좋습니다. 이영표 그리고 류청 기자와 네. 함께 한국 축구에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6년, 2010년 선수로서, 2014년, 2018년 해설위원으로서,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이 대한축구협회 고위 임원으로서 현장에서 한국 축구의 월드컵 6번의 월드컵을 함께했는데 네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보면서 목이 많이 쉰 건 제가 알았거든요. 응원하느라고. 네. 어땠습니까? 현장에서 볼 때?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그 열정적인 서포터 성향이 제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확인을 했었죠.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드컵 때 3번의 월드컵은 선수로 경기장에 있었고 또 2번은 이제 해설자에 있었기 때문에 뭐 경기에 집중했지 막 즐기거나 막 반응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응원을 해보니까 역시 축구는 직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소리 질렀는지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만큼 제가 경기를 즐기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이제 반대로 그걸 뒤집으면 경기가 그만큼 재밌었다. 예, 정말 흥미로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웠고 재밌었는지, 즐길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아마 우리 최근에 뭐 우리 축구 팬들이 이제 한국 대표팀을 좀 이미지로 연상해 보면은 지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그 기동력, 그다음에 뭐 압박,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선수비 후 역습. 그래서 우리가 한국 축구의 특기가 몇 가지가 이제 윙 플레이, 또 역습 플레이, 뭐 압박, 많이 뛰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뭐 이런 게 나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축구를 바탕으로 둬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도 역습이 아니라 경기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면서 또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물론 뭐 2010년에도 그런 좋은 플레이를 했던 적이 간혹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하겠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한국 축구가 어떤 활동 반경을 넓히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평을 넓히는 그런 월드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타르에 가기 전에 대표팀이 그런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카타르 전에 이제 그런 축구를 우리가 표방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심도 있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그 최종 예선전 뭐 10차전 빼놓고 나머지 5차전부터 9차전까지는 진짜 경기가 좋았거든요. 경기 자체를 지배하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면서 경기를 했었고 10차전이 좀 그러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좀 약간 평가전에서는 조금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는 뭐 브라질전이나 몇몇 경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증명을 해냈죠. 예.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평가하지 말자.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모든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뭐 일각에서는 벤투 감독이 고집이다, 일각에서는 신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념인지 고집인지는 결과가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섣불리 나는 평가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신념이 됐죠. 근데 그 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 이제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기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까지는 엄청 뭐 네. 팬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축구 안쪽에서 이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났죠. 네. 네. 아니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빌드업을 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냐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또 왜 안 쓰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전에 이강인 선수도 지금까지는 안 썼지만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또 본선에서 아주 잘 썼잖아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그 벤투호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선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이 됐다가 1년 정도 선발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그 이강인 선수를 벤투호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공격적인 재능은 뛰어나지만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A매치에서 국제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의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는 선수를 중용하기 쉽지 않지 않냐. 약간 그런 내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선수를 부르지 않았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계속 외국에서 이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불러들이고 나서 제가 듣기에는 실제로는 그 현지에 가서 연습을 할 때 코칭 스텝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압박을 들어가고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단위로 선수가 확확 변하는데 거기서 선수가 이제 수비 개념이라든가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미 뭐 공격적인 강점이 있는 것은 분명했고 수비적으로 상당히 압박 타이밍이라든가 이 개념에서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고 중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판단을 바꾸고 선택을 바꿨다는 건 그만큼의 유연함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어떤 선수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또 단점이 보완되면 얼마든지 경기를 뛸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 주도하는 축구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 말고 부분 전술이나 어떤 개인 전술이나 또 기억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영표 전 선수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빌드업 축구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빌드업 축구를 해요. 90분 내내 볼을 뭐 한 10분 동안 한 번도 안 뺏기고 뭐 한 100개 패스를 해요 서로. 그러다가 뺏겨갖고 역습을 한 골 먹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빌드업이고. 그게 이제 스페인의 축구죠. 예, 일본을 상대했던. 아무 의미 없는 이제 예.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빌드업 축구가 설사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공을 소유하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하거나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빌드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빌드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빈도가 높을수록 좋은 빌드업 축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저는 그걸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우루과이전도 마찬가지고 물론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것이 실제로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한 것 아쉬움은 있겠지만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빌드업을 했다. 빌드업 축구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두 개로 생각했어요. 16강까지 우리가 16강 가는 여정은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왔을 때도 목표는 무조건 16강이다. 왜냐면 16강 가면 뭐 성적도 달라지지만 한국 축구 항상 생각하는 뭐 산업도 달라지니까. 근데 저는 16강에 가서 뭔가 또 다른 숙제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한국 벤치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점이 황인범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내줄 때 제가 봤을 때도 완벽하게 태클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피냐가 그 우상탕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우리 선수들이 잘했는데 브라질이 우리한테 골을 넣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는 16강에 가는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 더 위로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뭔가 좀 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포르투갈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실점을 계속했어요. 월드컵 때는 더 단단해졌으니까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았다. 그러니까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 정도로 가려면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나라는 숙제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 같은 것이 좀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하고 이제 우루과이전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이 아주 강력한 16강 진출 팀이었고 우리가 도전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첫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도 되는 나쁘지 않는 저희한테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상당히 뒤쪽에서 수비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경기를 진행했죠. 빌드업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내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고 상대한테 거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끝나고 났을 때 이거는 비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닌가? 맞아요. 오히려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런 경기였고 그래서 이제 승점 1점을 얻었는데 두 번째 이제 가나전에서는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전략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루과이를 비겼고 우리가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가나를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중심이 앞쪽에 너무 많이 이제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비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득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비 조직을 깨고 먼저 우리가 이제 달려들었던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두 골을 먼저 내주는 빌미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도 가나를 이겨야 되지만 가나도 두 번째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겨야지만 16강에 찬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먼선 나서거나 공격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선제 득점을 하면서도 나갈 수 있는 경기. 그래서 진짜 가나전을 우리가 잡고 올 수 있는 경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건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월드컵에서 진짜 전략 전술과 이 심리적인 싸움이 우리가 승점을 따기 위해서 막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타이밍에는 진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공격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뭐 가나전에서 좀 배웠던 것 같고 뭐 포르투갈전은 뭐 마찬가지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선수들의 투혼과 그 열정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겹쳐서 얻어낸 결과였죠. 뭐 포르투갈전은 저는 뭐 박수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완벽한 경기였다는 생각. 저는 16강을 가고 나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 포르투갈을 이겼다. 그리고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등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냥 1대1로 치고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하고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하고 물론 가나에서 아쉬웠긴 했지만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간 상태에서 상대가 브라질이라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뭐 그것이 1대1로 그냥 맞부딪히는 게 낫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었는 게 맞냐라는 문제는 뭐 우리가 경기 끝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 보면은 브라질은 우리를 무조건 이겨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 그래서 오히려 수비에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라도 전반전에 조금 더 수비 숫자를 좀 더 많이 두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경기를 하면 그러면 후반전에 가면 브라질이 먼저 깨고 나오지 우리가 먼저 깨고 나가지는 않거든요. 예. 조급함이 예. 브라질 쪽에 더 생기기 그 때문에. 자신감을 조금 더 컨트롤하면서 경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았었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브라질이 이제 대한민국 상대로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하면서 막 춤추고 그래서 메시가 우승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브라질이 거기서 방심을 해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같이 봤잖아요 현장 가서. 예, 이 팀은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즐기는 것이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웃고 이것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즐기는 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절제하고 이게 더 즐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뭐 3대 0으로 5대 0으로 이겼어. 뭐 환호하고 춤추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5골을 넣고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6골을 넣으려고 준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런 표현하지 않고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5대 0, 6대 0, 7대 0인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파티를 즐기는 모습들이
선수단 전체에게 그리고 나서 바로 정신력을 가다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팀보다는 사실은 1대0, 2대1 승부차기로 올라가는 팀이 결승에서 우승하는 이유가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준비를 할 수 있는. 심지어 첫 경기는 사우디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고 나서. 예. 예.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지고 나서 임하는 그다음 경기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사우디한테 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누구한테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심스럽고 간절한 마음과 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죠. 자,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한국 축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외 진출 관련된 게 지금 월드컵 전후로 아주 큰 이슈였잖아요. 일본과 우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해외파, 유럽파가 상당히 많았죠. 20명을 발표했고요. 근데 한 명이 다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19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것은 콜업된 선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월드컵에 못 갔는데 최근 1년 동안에 대표팀에 불렀던 선수 중에서 월드컵 못 간 선수 중에서도 유럽파가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유럽파로만 26명을 26명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부를래도 부를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왔던 선수들이 다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동경 선수와 이동준 선수를 정상민 제외하면 선수 뭐 이런 선수 제외하면. 정 선수를 제외하면 근데 그 선수들은 그 상황상 지금 좋지 않은 그 단계였기 때문에 오지 못했던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유럽이라는 목표를 보고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좀 크죠. 일단은 저는 뭐 한국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해외라고 하면 유럽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도 해외고 뭐 중동도 해외인데 예 그래서 해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유럽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럽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그것이 저는 대표팀의 경기력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환영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에 저는 최대한 어릴수록 최대한 빨리 유럽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나가서 최소한 교체 선수로 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 때 나가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나가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나갔던 선수가 돌아오면 다시 나가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선수는 낙인이 찍혀버리거든요. 실패한 선수라는 낙인 유럽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 그곳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서 경쟁력을 있을 때 나가야 되니까 그 타이밍을 저는 잘 잡아야 된다.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그거는 뭐 선수도 판단하고 에이전트도 판단하고 구단에서 뭔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같이 판단을 해야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퍼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최대한 빨리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과연 양현준이라는 선수가 나가서 지금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면 정말 다행인데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는 못 나간다. 다시 나간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 양현준이라는 선수한테 언제가 가장 좋을까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K리그, J리그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시기를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K리그를 취재해 보면 유럽에서 오퍼 왔을 때 돈이 안 맞아서 못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한국 선수들이 K리그 선수들이 워낙 비싸게 부르고 아마 나가실 때도 그랬을 수도 있고 직접 나가실 때도 그러니까 최근에 조규성 선수의 이제 몸값이 엄청 천정부지를 섰는데 전 놀랐거든요. 얼마인데? 뭐 300만 유로 막 이렇게 하는데 300만 유로를 한국 선수한테 준다는 건 사실상 거의 없는 일이라고 봐요. 300만 K리그 유로면 원화로 따졌을 때 45억 40, 정도 되는 예. 거죠. 예. 40억 정도 되는데 사실 근데 한국 구단들이 바라는 게 적어도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정도를 바라고 기성용, 이청용도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드문데 그게 기준이 돼서 어떻게 보면 100만 불 정도에 나가자라고 했을 때 K리그 구단은 안 내보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근데 J리그는 이상하리만큼 이적료를 낮춰서 그게 뭐 아주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선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때가 왔을 때 나가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영표 대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니까 시기를 고려한 거지만 사실 K리그의 그런 문화 때문에 더 유럽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직접 이제 행정을 하셨으니까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20년 전에는 100만 불, 200만 불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20년 동안 현재 이제 이 유럽이 성장한 거를 보면은 300만 불은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한국 선수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400만 불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또 아셔야 돼요. 자, 테크니컬 디렉터가 구단에서 선수를 사왔어요. 이 선수가 돈을 비싸게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못 버려요. 그런 책임을 부분이 져야 있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테크니컬 디렉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100만 불, 200만 불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미지가 없어요. 얘 좀 안 좋으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누가 야 얘를 데려와서 왜 안 쓰니? 구단 수뇌부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를 500만 불에 데려왔어요. 600만 불에 데려왔어요. 그럼 이건 의미 있는 투자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데려와서 얘한테 기회를 더 주죠.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절대 싸게 가는 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냥 진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해외 예를 들어서 100명을 보냈어요. 좋죠. 근데 100명 갔는데 아무도 경기를 못 뛰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해외에 가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00명이 갔는데 한 명도 게임 못 돼요. 그러면 안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10명이 갔는데 거기서 다 주전이에요. 그럼 10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 있죠. 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 참 신기한 게 일본은 그 J리그 구단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헐값인데 보내요. 근데 간 선수들이 또 잘 뛰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어린 예. 선수들이 나가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이 우리랑 달라요. 시장이. 일본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적자가 나지 않는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우리랑 10배가 차이 나니까. J리그 시장이.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는 가끔 K리그의 이득과 한국 축구의 이득이 아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상충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이 뒤에도 얘기하려고 했지만 리그 구조가 어쨌든 간에 아직 정립되지 않고 말씀하신 J리그보다 우리가 훨씬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도 일종의 대승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승적으로 이적을 시켜준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의 계산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 빨리 나가는 선수들을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지금 뛰게 할 만한 뭐 네덜란드나 요즘엔 네덜란드도 어렵죠. 벨기에라든가 중소리그에 가기에는 이 선수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럽은 사실상 유럽 5대 근데- 리그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선수가 진짜 좋으면 걔네들은 100만 불, 200만 불이나 300만 불, 400만 불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들어가나 하지 않아요. 유럽은 선수가 좋으면 아니 뭐 1000억도 주고 사는데. 선수만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돈 쓰는 것에서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선수를 살 때 확신이 없는 거죠. 투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선수한테는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확신이 없는 선수가 왔을 때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갔던 몇몇 선수들도 그곳에 가서 되게 싼 금액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가서 기회 제대로 못 받고 바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을 받고 갔다. 예. 그랬으면은 그렇게 쉽게 기회를 안 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독이든 테크니컬 디렉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프로팀에서 이 친구는 우리가 뭐 정말 키우고 선수를 위해서 우리가 금액하고 상관없이 내보내주겠다. 이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팀에서는 이 선수가 가는데 합당한 금액을 좀 받고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뭐라고 할 수 없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그 양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환율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가 나왔어요. 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야, 대표 그만뒀다고 이제 막 나오네. 네. 그러니까 전 선수라고 불러달라는 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최고 이적료가 나왔는데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MLS요. 예, MLS였어요. 그러면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아마 지금 강원 FC가 13년 동안 판 선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그냥 그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강원 FC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국 축구의 자산인데 이 친구는 유럽에 보내야 된다. 구단이 돈을 훨씬 더 덜 벌더라도 유럽에 보낼 선수지 이 선수를 우리가 당장 엄청난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 MLS에 팔 수는 없다. 물론 MLS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MLS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뭐 한 10년 후에는 MLS도 유럽만큼 매력적인 리그가 될 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선수도 저도 양현준 선수가 정말 괜찮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지금 어린 나이에 뭐 돈만 쫓거나 막 이러지 않고 꿈을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저한테 왔다 그러면 선수한테 당연히 안 갔겠어요? 당연히 들었을 텐데 선수가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구단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유럽에 보내주고 이 선수가 잘 성장시켜서 우리 구단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고 우리 구단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라는 것도 구단의 엄청난 베네핏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구단들이 다 돈만 보고 돈 얼마 때문에 선수를 뭐 사고 팔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구단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 스코어가 예, 이미 예. 있기 때문에 예, 없다고는 할 수는 예. 없겠지만 대부분의 축구인들은 특히 이제 선수 출신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선수들이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꿈과 함께 꿈을 꾸지 돈 갖고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뭐 리그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리그가 잘 살고 선수를 많이 키워내서 좋은 선수 키우면 사실은 이런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나갈 후보자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이게 전혀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이 선수는 비싸게 받고 팔 수도 있고 젊지만 빨리 내보내줘야 되는 선수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후보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가 제일 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더 정리를 하면은 구단이 안 보내주기 때문에 선수가 해외에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 선수가 좋아서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주는 돈이 뭐 200만 불, 300만 불이 한국 기업한테는 큰 돈이지만 유럽 구단한테는 전혀 데미지가 요즘 시장 유럽이 지금 20년 동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우리가 성장한 것보다 저기가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저기서 1억, 2억 그러니까 뭐 10억, 20억, 30억, 40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수만 좋다고 하면. 확신만 빅리그 있-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확신만 있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베스트는 이거죠. 정말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많은 한국 선수들이 될 수 있으면 가장 많은 시간에 가장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한국 축구의 경쟁력이 되고 대표팀에 들어와서 대표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월드컵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한국 축구가 잘하고 그래서 한국 축구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진정한 그리고- 선수란이죠 그게. 그렇죠. 그게 네. 선수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간 선수들을 과연 우리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리그가 좋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리그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걸 채워넣을 수 있느냐. 그걸 채워넣지 못하잖아요. 어느 리그도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아 쿼터를 그 용병 쿼터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그렇게 내보내주고 남은 그런 어떤 수준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더 좋은 여러 나라에서 수준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리그의 수준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팔아서 다시 또 수익을 만들자라는 거고 또 동시에 그렇게 많이 내보내고 그 빠져나간 선수들을 새로운 선수들로 찾아내서 또다시 스타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리그가 할 일이죠. 다만 이제 그렇게 선수들을 데려와서 키워서 팔고 이 과정에서 구단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감안하면 아예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